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동아시아사 세 번째 강의가 시작됐네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 이어서 오늘 화요일 이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익숙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무슨 EBS 강사도 아니고 노량진에 있는 일타 강사도 아니고 평범한 일개 교사로서 항상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수업을 하다가 이 카메라만 보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도 상당히 어색한 감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 교사로서 좀 발전의 기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또 제 말의 속도가 어떤지 또 제 설명이 어떤지 저 얼굴 표정이 어떤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한 번, 두 번 이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 이 체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지만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온라인 수업은 사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도 있고 저도 수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위기는 기회라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선생님의 목소리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좀 더 선명하고 좀 크게 들리지 않나요? 아마 눈치 빠른 학생들은 제 목 부분에 달린 무언가를 보셨을 거예요. 이 마이크가 달렸어요. 첫 번째 강의 때는 정말 캠코더 하나만 두고 생으로 라이브로 수업만 했었는데 두 번째 강의 때부터 제 영상에 달라진 점이 있죠. 맞아요. 이 영상이 시작할 때 저의 수업을 소개하는 인트로 화면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수업 때는 이 마이크를 장착을 했죠. 이 모든 준비를 다 제가 할 수는 없죠. 이 준비는 우리 학교의 방송 전자기기 담당이신 조현민 선생님께서 하루하루 바쁘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이 모든 장비를 또 수업을 원활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마이크를 차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를 작게 해도 좀 선명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의 안정이 좀 놓입니다. 자, 너무 첫 인사말이 길었죠. 자, 오늘 세 번째 동아시아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지형 그리고 기후 그에 따른 생활을 공부해 보았고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동아시아의 선사 문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죠. 혹시 복습한 학생 있나요? 일본과 한국과 그리고 중국의 황하, 창장강 문화에 어떤 문화, 어떤 유물의 사진이 있는지 구분해보는 그 복습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좋겠지만 네, 모두 다 했을 거라고 굳게 믿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사가 아닌 역사 시대로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1강 때도 2강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동아시아사의 메인은 어느 국가라고 했죠? 네, 맞아요. 중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명의 발생지는 거의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도 일본도 베트남도 이 중국의 영향을 아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학생들은 아니 왜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자존심을 세울 수 있지만 선생님이 봤을 땐 그것은 아집이고 고집이에요. 우리 역사를 지켜보면 중국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역사를 설명할 수 없어요. 동아시아사를 이야기할 때는 중국을 이야기하지 않고 동아시아사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아시아사의 과목은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가 아니고 중국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중국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중국에서 발전된 문화와 문물들이 그 주변 국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 중국과 우리나라나 몽골이나 또 일본이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이것이 동아시아 교과의 키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사를 먼저 정확히 공부하고 난 이후에 중국의 어떤 왕조 시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어떤 왕조가 있었고 이 두 왕조와 국가가 또 어떠한 교류를 하면서 서로 발전했는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동아시아사 교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중국의 고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중국의 고대 왕조. 우리로 치면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에는 어떠한 나라와 왕조가 발전하고 쇠퇴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제가 이 중국의 왕조들을 한 두 줄로 한번 표시를 해보았어요. 요 빈 공란에다가 각 왕조의 특징을 선생님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필기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공책을 가로로 눕히신 다음에 길게 선을 그으세요. 길게 선을 그으신 다음에 저는 화면에 보이는 칠판이 좁기 때문에 두 줄로 그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공책을 캐로로 뽀로로 말고 가로로 눕히신 다음에 선생님이 필기한 이 두 줄을 긋고 선생님의 왕조의 특징을 설명할 때마다 그 내용을 같이 적어가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주된 내용이 판서를 통해서 제 설명과 함께 이루어질 거니까 자,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중국의 첫 번째 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첫 번째 왕조 뭐라고 써져 있죠? 그렇죠. 하왕조라고 써져 있죠? 하왕조. 기원전 한 2000년경에 물론 그 이전부터 이 하왕조가 있었다는 중국 역사의 기록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기원전 2000년경에 하라고 하는 왕조가 중국 최초의 왕조라고 평가받고 있는 왕조예요. 근데 이 하왕조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어떤 왕조의 존재가 왕조의 존재가 입증되려면 문헌상의 기록과 쉽게 말해선 역사책의 기록과 그리고 그 왕조가 있었던 유적과 유물의 기록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근데 하왕조는 이것이 일치가 안 돼요. 문헌상에 하왕조가 있었다는 기록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문헌상의 기록과 일치되는 이 유적, 유물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최초의 왕조라고 하는 이 하왕조는 약간 반전설적인 왕조다. 반전설적인 왕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왕조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하왕조의 유적이라고 추측되는 유적이 있어요. 우리 전 시간에 황하강 문명의 양사오, 다원커우, 룽산 문화를 바탕으로 청동기 문화가 발전했다고 선생님이 언급을 했는데 그 유적의 이름이 뭐냐면 뭐였죠? 얼리터우 유적이라고 있는데 얼리터우 유적이라고 했는데 이 얼리터우 유적이 하왕조의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에요. 이게 100% 매칭이 되진 않아요. 자, 중국 최초의 왕조는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돼요. 벌써 한 개 왕조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왕조는 비공식적으로 중국 최초의 왕조라고 인정되는 왕조고 정말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왕조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상왕조예요. 그렇다면 이 상왕조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중국 역사책도 한번 보셨을 텐데 상왕조라고 하면 아마 귀에 익지 않을 거예요. 이 상왕조의 이 또 다른 왕조 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상이라고도 부르고 은이라고도 부르는데 과거에는 이제 은이라고 더 많이 불렀지만 최근에는 공식적으로 상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이 상왕조의 이 존재는 어떤 유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냐면 이 상나라의 왕조는 은허라는 고대 유적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헌상의 기록과 이 실제 유적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상왕조는 중국의 최초의 왕조라고 공식적으로 입증된 국가예요. 그리고 이 은허에서 아주 중요한 유물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유물이 뭐냐면 바로 갑골문이에요. 갑골문. 자, 갑골문이 뭐냐? 갑골문은 우리 갑옷 탈 때 그 갑이에요. 이 거북이 등껍질이라는 뜻인데 골자는 뼈골자예요.
우리 거북이 등껍질 보면 아주 판이 넓죠? 그 거북이 등껍질이나 아니면 소의 어깨 쭉지뼈, 이 어깨 쭉지뼈에다가 날카로운 것 같다가 모라모라 글자를 써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갑골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골문. 이 갑골문이 나중에 어떤 것의 기원이 되냐면 바로 중국인들의 글자, 과거의 동아시아의 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한자의 기원이 되는 것이 갑골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북이 등껍질에 쓰여져 있는 모라모라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는데 그것을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글자냐, 무슨 뜻이냐. 근데 그 뜻을 갑골문에 쓰여져 있는 알 수 없는 형체의 모든 것들을 다 대다수 해석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에 점을 치는 내용이었어요. 하늘에 점을 쳐가지고 전쟁을 언제 할지 혹은 국가의 큰 공사를 언제 할지 이런 점을 치어서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하였구나 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상왕조는 어떤 정치를 했냐면 점을 쳐서 국가의 중대사, 정치사를 결정했다고 해서 점, 하늘에게 무언가를 묻는 거죠. 하늘에 우리 신이 있다고 믿겠죠. 신에게 물어봐서 우리 인간사를 결정했다는 거야. 정치를 결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을 의미하는 신, 그리고 우리의 정치사를 의미하는 정, 바로 이 신정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신정정치. 약간 지금으로 봤을 때는 비과학적이죠. 어떻게 국가의 중대사를 어떻게 하늘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만약에 어떤 국가의 중대사 일을 결정할 때 종교인들에게 이 문제를 떠맡긴다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신정정치의 모습을 보였던 국가가 바로 상왕조예요. 근데 이 상왕조도 잘 유지가 되다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이 상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주왕이라고 있어요. 주왕. 자, 이건 쓸 필요 없어요. 상왕조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고 또 여기 하왕조의 마지막 왕이 걸왕인데 이 하왕조의 마지막 왕인 걸왕과 그리고 상왕조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 상당히 방탕하게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 두 왕을 표현하는 네 글자가 있어요. 그 네 글자가 뭐냐면 주지육림이라고 있어요. 어디서 한번 많이 들어봤죠? 주지육림이 무슨 뜻이냐면 주, 술주자, 지, 연못지자, 술로 연못을 만들고 육, 고기 육자, 림, 수풀림자, 수풀나무에다가 고기를 걸어놨다는 뜻이에요. 이 하왕조와 상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걸왕과 주왕의 방탕한 생활이 이 네 글자로 표현될 정도로 이 상당히 그 당시 중국의 상황이 혼란스러움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왕을 벌하겠다고 어느 나라가 등장하냐면 바로 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주가 결국 상왕조를 멸망시키게 되고 중국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 주왕조는 상당히 넓은 칸에 걸쳐 써놨죠. 그리고 주 하나만 써놓으면 될 것을 앞의 공간은 서주라고 써놨고 뒷부분은 동주라고 써놨죠. 그렇다고 이 서주가 공식 국가명은 아니에요. 동주도 공식 국가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주라고 하는 나라는 상이란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어디에 도읍을 했냐면 어디에 수도를 정했냐면 호경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정했어요.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도 돼요. 근데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겠죠. 바로 황하강 문명, 황하강 중류 지역, 양사우 문명이 만들어진 그 즈음에 이 호경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호경이란 곳에 도읍을 했던 곳이 서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주, 이때를 칭해서 서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나라가 잘 발전을 하다가 이 770년에 저쪽 서쪽에서 오랑캐, 견융이라고 하는 오랑캐의 침입을 받고 이 수도를 빼앗기게 돼요.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동쪽에 루어양. 잘 보이시나요? 루에다가 러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한자 그대로 읽으면 낙양이라는 도시예요.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겼죠. 그래서 주나라의 수도가 서쪽에 있을 때는 서주, 동쪽에 있을 때는 동주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역사에 관심이 없어도 익히 많이 들었던 시대명이 있어요. 바로 이 동주 시대를 뭐라 부르냐면 춘추전국시대라고 불러요. 춘추전국시대. 자, 이 춘추전국시대의 특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서주시대를 알아볼게요. 상나라의 마지막 왕조, 이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이 상당히 방탕하자 이를 물리치고 새로운 중원의 패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서주 국가예요. 자, 그럼 서주는 어떤 정치를 했냐면 그 전에 왕을 몰아내버리고 새롭게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실상 주왕이 그렇게 방탕했다고 했지만 이 방탕한 정도를 더욱더 포악하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주나라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의 권력을 뺏었어. 그러면 이 역사에 기록 남길 때 나는 욕심이 아주 많은 놈이기 때문에 왕이 되고자 했어. 이렇게 쓰면 뭔가 내 모양새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 선대왕이 너무나 포악하고 민중의 삶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써야지 내 모습이 좋아 보일 거 아니에요. 바로 상왕조를 멸망시킨 서주의 왕도 그렇게 상나라의 마지막 왕을 약간 비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서주의 왕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왕이 됐냐면 저 하늘이 나보고 왕을 하라고 시켰다 이거야. 저 극악무 또한 주왕을 멸하고 네가 새로운 천하의 주인이 되어라고 하늘의 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늘의 명을 받았다고 해서 하늘천자 명령명자 천명사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의 왕을 뭐라 부르냐면 하늘의 부름을 받고 온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천자. 그리고 이 천자가 다스리는 이 세계를 뭐라 부르냐면 하늘 아래 천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하.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릇 임금이라고 하면 백성들을 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해서 덕치주의라는 이념을 발달시키기 시작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원전 1122년에 만들어졌던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하늘의 부름을 받고 천하를 다스린다는 천명사상, 그리고 임금은 덕을 통해서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는 덕치주의. 이게 동아시아의 왕들의 국가 지배 원리가 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이 아무리 동아시아에서 우리 역사가 메인이고 중국사는 메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천명사상과 덕치주의가 한국과 일본과 동아시아의 통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겠대요. 무려 30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는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중국, 3000년 전의 중국 역사에서 지금 우리 삶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사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지배층들의 통치 원리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천명, 그리고 덕을 통해서 다스려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힘 있는 약간 부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주왕조 밑으로 기어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주왕조의 신하가 되겠다고 정말 천하에서 수많은 약간 좀 무리를 이끌고 온 사람들이 이 주왕조 밑으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 상왕조가 다스리던 지역에 비해서 주왕조가 다스리던 지역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과연 이 넓은 땅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지금의 행정부라면 넓은 땅을 다스릴 수 있지만 과거에는 행정부, 우리 중앙정부의 힘이 상당히 미약해요. 중앙정부가 저 지방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신하가 되겠다고 전국 천하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왕조가 개발한 제도가 뭐냐면 바로 봉건제라는 거예요. 봉건제. 이 봉건제가 뭐냐면 분봉건국의 줄임말이에요. 분봉건국. 분봉이 뭐냐면 나눌 분자, 봉, 토지를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토지를 나눠주고 건국,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허락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왕실은
이 호경이라고 하는 이 소규모 지역만 다스리고 나머지 힘 있는 자들에게 지방을 맡기는 거예요. 너 저 지방 가가지고 나라 세워. 우리 역사로 친다면 서울에 있는 정원영 대통령이, 정원영 임금이 이 전국 팔도를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힘 있는 자에게 너 저기 충청도 가가지고 충청도 다스려. 너 전라도 가서 전라도 다스려. 거기 네 나라야. 다만 매년 뭐 1년에 한 번씩 나에게 뭐 세금만 갖다 바쳐. 그리고 너는 내 아래에 있는 존재야. 이렇게 확인만 받는 제도가 바로 봉건제도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방에 어떤 실력자를 보내고 그 사람을 그 지방의 실력자로 임명할 텐데 아무나 임명해서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 내 등 뒤에 칼을 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을 만한 건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핏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을 다스리려고 내 동생들이나 내 친척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동생 친척으로도 부족하면 실력 있는 장군을 내 의형제로도 만들어가지고 지방에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주의 이 정치 논리는 혈연 중심으로 움직이고 주 왕실이 메인이고 종가, 뿌리이고 나머지는 분리된 집이다. 분가. 종가와 분가를 구별하는 종법제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요 종법제, 여러분들 뭐 종갓집 며느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서주는 상왕조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봉건제의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설이나 추석 때는 이 주변 친척들이 많이 모이죠. 여러분들 사촌들이랑 정말 친하나요? 친한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촌들, 팔촌들 이 사람들은 다 남남이 되죠. 이 봉건제의 맹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처음에는 내 동생들, 내 친척들을 보내가지고 내 세대에서는 관리가 잘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 자식의 또 내 사촌의 자식의 이 사람들은 완전 남남인 거예요. 처음에는 주 왕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지만 나중에는 전부 다 사실상 분리된 독립국가처럼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바로 그 시절에 서쪽에서 견융족이라고 하는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주 왕실이 공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수도를 이 루어양으로 옮기게 돼요. 이때 주 왕실을 도와주는 나라가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히 주 왕실이 너 이쪽 땅을 떼어줄 테니까 그쪽 땅 잘 관리하고 있어. 나 위기 처할 때 너희들이 나 도와줘야 돼. 처음에 이런 약속을 했지만 나중에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사실상 분리된 독립국가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주 시절 때는 주 왕실만 스스로 왕이라 칭했는데 동주 시절로 가면서 지방에 있는 국가들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왕은 딱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방 각지에서도 이제 막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춘추전국시대의 어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춘추라는 책과 전국이라는 이 시대를 기록해낸 책의 이름을 따가지고 춘추전국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보면 춘추전국시대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서주와 춘추전국시대 이렇게 나눠서만 그 특징을 이해해도 충분해요. 먼저 그러면 춘추전국시대의 특징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네 가지 특징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정치적인 특징은 방금도 이야기했죠. 이제 왕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왕 중심으로 여기도 왕, 저기도 왕, 뭐 저기도 왕, 뭐 다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심점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서로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겠죠. 각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냐면 부국 강병을 추구해요. 부국,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병, 강력한 군사력을 추구하는 거죠. 이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을 채택하냐면 변법이라는 방법을 채택해요. 변법. 이 변법이 뭐냐면 철저하게 법을 통해서 국가를 통제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말 같죠?
우리 지금도 법을 통해서 국가가 모두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과거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글로 쓴 이 법에 의해서 국가가 통제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 덕과 법은 약간 좀 반대되는 용어라고 해도 거의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법을 통해서 국가와 인민을 통제하는, 국가와 백성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주 시절부터 춘추전국 시대부터 이 봉건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가 실시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군현제라고 실시돼요. 군현제. 군현제는 뭐냐면 봉건제는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친척을 지방에 파견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 친척의 자식이 또 자식이 그 국가를 세습하는 거예요. 하지만 군현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군현제는 지금의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우리 얼마 안 있다가 4월 15일에 선거하죠. 그리고 우리 한 2년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했죠. 임기가 확실하게 있죠.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들이 지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군현제라는 거예요. 봉건제와 군현제는 반대말이라고 생각해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바로 춘추전국시대 때 이러한 제도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이전까지는 주로 사용했던 유물이 청동기였는데 이때부터 철제 농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해요. 철제 농기구가.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다 보니까 그전보다 농사짓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생산력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 생산력은 다시 중앙정부의 막강한 힘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철제 농기구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는 농토를 마을 전체가 관리했어요. 왜냐하면 농기구가 부실하다 보니까 어떤 토지를 경작하는 데 있어서 마을 전체가 달려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농기구, 혹시 기술적 발전을 이루다 보니까 한 가족이 이 토지를 일구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시기가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토지를 사유화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단계가 바로 이 춘추전국 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특징을 보면 우리 그전까지 봉건제에서는 내 친척들을 지방에 분봉하다 보니까 사실상 핏줄을 통해서 전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혈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때는 혈연이 어찌 보면 능력보다 더 중요했어요. 하지만 춘추전국 시대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 핏줄 이런 걸로 국가 주요 관직에 어떤 사람을 앉히면 우리나라 강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핏줄 그딴 거 상관없이 실력 있는 사람이 짱인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능력을 엄청나게 중시하기 시작해요. 능력을 중시하고 이렇게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 주요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한자로 선비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계층.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비사자가 우리 조선시대 때 그 큰 갓쓴 그 선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선비라는 것은 실력자,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그 실력자, 능력자가 시대가 바뀌면서 약간 모양이 바뀌어질 뿐이지 어찌 보면 능력자를 의미하는 것이 이 사계층이에요. 이들이 국가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각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백성들을 정확히 통제해야 돼요. 근데 국가와 백성들을 정확히 통제하는 방법이 사람들 머리마다 막 서로 전부 다 다르겠죠. 그래서 국가와 백성들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이러한 방법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저러한 방법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현하는 시대가 또 이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렇게 여러 학자들의 사상과 학문이 발전하는 이 시대를 일컫는 용어를 뭐라 부르냐면 제자백가라고 해요. 제자백가가 출현했다. 자, 제자백가가 뭐냐면 우리 유교를 창시한 사람 뭐라 그러죠? 그래서 공자. 그 제자는 맹자, 순자. 뒤에 전부 다 자자로 끝나죠? 근데 실제 이게 이름이 아니거든요. 공자의 원래 이름은 공구예요, 공구. 근데 이제 성인이란 이름에 아들 자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학문에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뒤에다가 아들 자자를 붙여줘요. 만약에 제가 뭐 원용 학문이라는 학문의 달인이 되었다. 그럼 제가 원용이 아니고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 학문에 성인 단계에 오른 사람들을, 일정 수준에 오른 단계를 아들 자자를 붙여주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 제자는 여러 제자, 여러 명의 학문의
통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내 제자들을 가르치는 곳을 가라고 해요. 가. 집 가자. 이 백자는 정말 100개가 아니고 여러 개란 뜻이에요. 여러 개. 그래서 여러 성인들과 여러 학문 단체가 있었다는 것을 제자 백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상당히 괴로웠을 거예요. 혼란스러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긴 역사의 테두리에서 보면 이 춘추 전국 시대는 정말 중국 문명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업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50분짜리로 길게 가다 보면 수업 효율이 끊어지다 보니까 우선은 여기서 끊고 다시 제가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리를 한번 해야죠. 자, 중국 최초 왕조 하. 하지만 이거는 비공식 최초 왕조다. 문헌상, 고고학상, 유적상의 이 매치가 잘 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임명받는 최초의 국가는 상나라다. 상나라. 이 상나라의 고고학조 유적으로는 은허가 있고 출토된 것이 갑골문,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 또 이 갑골문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하늘에 점을 치는 내용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상나라는 신정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은나라가 이 멸망을 하고 새로운 나라로 등장한 것이 주나라인데, 주나라는 서주와 동주 시대로 구분할 수 있고, 서주 시대 때는 이 봉건제가 특징이라는 것.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 친인척들을 지방의 이 제후로서 임명한 시대예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혈연적인 관계가 점점 약해지겠죠. 결국에 너도 나도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춘추 전국 시대로 이어지게 되고, 춘추 공국 시대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러한 특징이 있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춘추 전국 시대를 종식시킨 누구죠? 그렇죠. 진시황의 진나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